반갑습니다.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학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요. 이제 조금 석사 과정에서는 초고주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그 레이더 관련된 것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삼성 SDI 연구소에 입사하여 그 당시 이제 디스플레이의 가장 앞서가던 브라운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서 이제 세계 2위였다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는 그 시대에 또 한 일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잘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또 기업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에 기여도 했고 또 다니면서 느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혀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야기하고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전자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공학 하면은 참 이제 여러 과목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퍼져 있는 전자공학을 이용한 많은 물건들이 떠오르고 할 건데, 학문으로서 전자공학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전자의 거동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운동을 연구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진공속 같으면, 진공속에서 전자의 거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게 예전에 많이 쓰던 진공관 또는 이제 캐소드 레이 튜브, 음극성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쓰는 엑스레이나 이런 쪽은 또 진공속에서 전자들이 거동이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이제 플라즈마 상태지만 PDP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형광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안에서 전자들이 오가고 원자의 전자가 떨어져 나간 플라즈마 상태로 이제 거동을 하는 것들이고, 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고체로 전자 부품이 되어 있죠. TR, IC, 수동 소자 모두 이제 거의 다 고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체에서 전자를 다루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전자공학이다. 이제 이 정의대로 하면 꼭 전자공학 안 같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구체적인 과목은 더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전자공학에서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전자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우겠다. 그래서 기초과학, 수학, 컴퓨터 이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럼 산업 현장에서 또 필요한 그런 이론하고 응용 기술을 배양을 하겠다. 또 차세대 전자공학 엔지니어, 전자공학은 아주 빨리 발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배양을 하겠다. 이것들은 이제 교과 과목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나 또 그룹 모둠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라고 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아주 우수하고 그 문제 해결을 그 혼자서는 잘 하는데 협동해서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 외골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경력이 되고 하면 그 부서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오죠. 그때 전자공학의 지식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갈등 문제도 잘 해소를 해야 되고요.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과목은 아마 학교에 이제 가면은 이제 커리큘럼이 쭉 있어서 알 건데요.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전자기하학이 있는데 전자기하학은 전자의 거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그냥 서 있을 때, 전하가 움직일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제 물리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죠. 전자기하학에서 좀 특정한 제약을 가하면 이제 회로 이론 혹은 회로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회로 이론의 과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회로 해석에서는 그 수동소자 RLC 수동소자에 대해서 여러 신호를 넣어줘 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회로 이론에서 이제 능동소자가 들어가면 이제 전자회로 과목이 되는데 이때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다이오드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 회로는 크게 나누어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회로로 나누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자소자는 좀 물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건데 물리에서 이제 고체 물리학 쪽에서 나와서 이제 발달한 건데 이제 이 주 내용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소자에서 그 배우는 반도체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자회로에서는 그 반도체의 내부는 신경 쓰지 않고 인풋 아웃풋 신호가 전압 전류의 관계만 이용을 해서 회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자회로가 이제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이 되어서 이제 원래 정해 놓았던 것과 이탈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제대로 가게 하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걸 제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회로에서 좀 더 발달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과목입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신 그 신호 처리하는 쪽에 암호 부호를 어떻게 그 암호화하고 다시 풀어내는가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수학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초고주파공학은 이 전자기학 부분에서 이제 주파수가 높은 그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제 그 전자공학에서 좀 그 고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과목 하나하나가 이제 기초 과목은 빼고 대부분 고체 물리학, 반도체 이쪽이 이제 대학원에 가면 또 따로 이런 반도체만 배우게 되고 제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에 가면 따로 제어 그쪽만 또 새로운 그 과목이 되어 새롭게 그쪽만 더 공부하게 되고요. 통신도 마찬가지, 초고주파 공학도 이제 대학원에 가면 이제
그 과목을 또 따로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전자공학을 졸업하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전자 산업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진로가 좀 넓은 편인데요. 대부분 좀 나누어 본다면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그다음에 민간의 여기는 연구소고 보통 이제 전자업체, 다국적 기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말고도 뭐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 같으면 공업 수학도 다 배웠고 수학적인 지식도 많기 때문에 또 의외로 전자산업하고 관련 없는 그런 쪽 수학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기도 하고 또 변리사 이런 쪽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의 채용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적합성 평가를 이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뭐 근간은 그 전공 과목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중요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교육 제도도 그렇고 이제 공학 쪽으로 지나가는 학생 중에 수학적으로 충분히 바탕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학생도 있고 또 취업을 목적으로 여러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스펙을 쌓는다든지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자기 본분인 전공을 하지 않고 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 전공이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아마 이제 기업에서도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런 대책이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업 연구소에 있으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사실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도 그게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하고 이런 매칭을 못 시켜서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옴의 법칙 하나를 가지고도 맞네 틀리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론도 잘 해야 되지만 실제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대학의 전자공학 성공 10계명이라는 이제 재미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직접 해봐라. 그리고 행동을 해봐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그 일을 직접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잘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달리기를 있는 힘대로 한번 달려봐야 자기가 얼마나 잘 달리고 소질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문제는 이제 주변 지식들을 많이 알자는 거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진학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취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로의 회사로 가는 게 좋을 거고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양 수업으로 학점을 채우지 말고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라. 이게 아마 앞에서 나온 삼성의 변화가 아마 이런 문제하고 맞물린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인성에 관한 건데요.
아까 리더십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7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죠. 숙제는 꼭 자신이 해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직접 해보라는 거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해보면서 어려운 게 뭐고 뭐가 이상한 거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요즘엔 기술이 이제 아주 복잡해졌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협업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하고 뭐 그러면서도 리더십도 키워지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삼성 SDI 다닐 때 기술 면접관으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직업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이제 선출되어 나가가지고 기술 면접관을 했었는데,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냈던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낸다는 겁니다. 600V가 있고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300V가 걸릴 겁니다. 이런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전압이 높은데 이 위험하지 않느냐,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옴에 600V 걸리면 전력이 36만 와트 정도 전력이 나오는데 그 많은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도대체 어디에 쓰는 회로냐,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 첫 번째 대답한 사람은 주로 이제 책상머리 공부라고 하죠. 책만 가지고 했지 실제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전압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 전압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1000V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 1300V가 되겠죠. 이 회로는 지금 그라운드가 안 되어 있어서 붕 떠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전압 차는 300V가 맞겠죠. 그러지만 이 전압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열이 많이 나는데 저항이 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회로를 만들어 본 사람일 거예요. 회로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뭐 저항이 탈 때도 있고, 그리고 높은 전압이 위험하다는 것은 높은 전압을 다루다가 위험을 겪어봤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뭐 제가 사람을 뽑는다면 이론도 정확하게 이론을 알지 못하고 답을 내는 사람보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죠. 이 경험을 어디서 쌓는가? 학교 다니면서 못 쌓는가? 그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여기에 전지가 있고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를 닫으면 이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초등학교 책은 대부분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그때는 과목이 자연이었거든요. 자연에 나오는 그런 것 있으면 직접 많이 실험을 해보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전구를 달았을 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이게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어두워지더라, 조금 어두워지더라,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은 또 반발을 하겠죠. 아니야, 책에는 이게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싸우다가 누군가한테 물어보겠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책에 안 변한다고 돼 있어. 혹은 또 반에서 1등 하는 뭐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병렬이니까 밝기가 안 변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밝기가 안 변하는 이유가 병렬회로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중학교쯤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좋은 책에는 밝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좀 안 좋은 책은 그냥 밝기가 안 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새롭게 내부 저항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하나만 켜졌을 때보다 전류가 합쳐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커진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떨어져서 약간 어두워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자연현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따지지 않고 자연현상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자연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조금 어두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배울 내용을 미리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봄으로써 더 고등 지식을 먼저 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 초등학생한테 보여지는 거나 대학생한테 보여주는 거나 자연현상은 똑같이 보여준다. 차별이 없다. 그때 그것을 제대로 캐치한 사람은 나중에 배울 고등 지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관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해봤는가, 진짜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경험을 하면서 좀 부탁은 아니고, 이제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답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 훌륭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질문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딘가에 부딪혀보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너 실제로 해보니까 불빛이 조금 어두워지더라, 책에는 안 그렇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부딪혀보면서 겪은 것들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훌륭한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틀리더라도 확실히 틀려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틀렸다 그러면 그 논리 속에 전제가 됐던 거라든지 그런 게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치더라도 왜 맞는지 잘 모를 경우, 그 사람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후배들도 좋아하는 후배는 자기가 맞다고 빠독빠독 우기는 후배를 좋아합니다. 왜냐? 틀리더라도 빠독빠독 우기는 것은 논리가 있고 그 논리에 잘못을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효율에 관한 건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했던 거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연구 활동은 항상 그거죠. 안 되는 것의 연속입니다. 되면은 이제 성공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성을 다해 가지고 내가 처음에 해봤는데 이거 내가 좀 실수해서 안 된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정신 집중을 해서 또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고수를 하면 안 되고
이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빨리 한 걸음 물러서서 왜 틀렸을까 찾아내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좋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이제 뭐 경험하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설명한 게 전자공학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뭐 전자공학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이제 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뭐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 이제 국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한 사람으로서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생각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양쪽을 다 잘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